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저도 기쁩니다. 제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요새 많이 알게 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있는 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잡았어요. 저로서는 그 한국 기독교의 반공, 진미, 그리고 진일의 본질,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한국 기독교 특히 45년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 이스만 시대가 개막되어서 한국의 폐전 이후에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남한의 기독교이지만 북한 쪽의 기독교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만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그 특히 기독교인 분들은 굉장히 기뻐한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정치인으로 나서고 또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김규식 이러한 독립운동가를 환영하는 그러한 그 집회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4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 위에 기독교라는 것을 베이스로 한 나라가 생기겠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48년 8월이었죠. 이렇게 또 취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포 앞에 맹세하고 자신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남한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특히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승만의 모습이고요. 젊을 때.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했을 때 이승만의 모습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신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광복된 이후에 남한에서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승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아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한으로 내려온 그 월남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또 북한 지역에 계셨지만 이승만을 엄청나게 지지를 합니다. 이유는 그것은 한때 소련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북 지역을요. 그리고 또 김일성이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가 진행되어서
일제강점기 못지않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이북의 기독교인들은 월남했습니다. 그러한 월남한 기독교인에 있어서 남한이라는 지역은 아주 자유로운 신앙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당시 상황이 진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소북 지역이라고 북한에 있어요. 그것은 평안 남북도를 그렇게 소북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서의 기독교가 가장 번창했습니다. 밀리 글라함이라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북한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평양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도 많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일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번창했던 기독교 지역은 소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퇴거하여서 남한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공,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김일성, 북한의 공산당에게 많이 탄압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반공적인 인식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그러나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된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소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소북전령단이에요. 이게 4.3 사건으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승만의 진위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소북전령단 혹은 소북전령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의 이승만의 진위대가 돼가지고 좌파 진보 세력 거기에 대한 폭력을 감행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자 빠르게이는 사탄이다 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탄이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당시 좌우 대립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력이 이제 행사되는데, 그 중심에는 그러한 소북전령회 혹은 소북전령단이 있었어요. 네, 그러한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새 그림이죠. 네, 소북전령단을 제공한다라는 위원회가 좀 몇 년 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오히려 세월호는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라는 사람을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분도 소북전령회의 간부였습니다. 네, 그러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자, 다음. 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거는 4.3 사건 때
여러 경찰서라든가 군대 소북 전용 회의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거는 이스만의 지시였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관계, 보통 신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암마화, 사탄화 하여서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여서 무시라기보다 말살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 신앙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의 여러 신앙이 있기 때문에 관적인 신앙으로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여서요, 남한의 반공주의자들은 오히려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초단되었습니다. 초단된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들도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 9월 15일이었죠. 메가도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북한군이 38선 위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물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르단 남한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한 그러한 분들이 이제 한때는 북한군이 남한 지역을 상당히 많이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북한군이 주도하는 자치라든가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력한 남한 사람들을 또 한국군이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우익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이것은 실제로 조금 공부하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네, 이스만을 지지한 한국 기독교는요, 왜 그랬는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만 대통령은 남한의 기독교는 자신은 감리교를 다녔지만 그러나 차별 없이 모든 남한의 기독교를 보호하고 혜택을 줬습니다. 평가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스만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한국군 안에 종군 목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군 안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나 한국 기독교계가 미군처럼 한국군 안에서도 그러한 종군 목사 제도를 도입해달라라고 이스만 대통령에게 요청했더니 이스만 대통령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찬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변제로 입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전도, 포교가 가능해 주었다. 그래서 1952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마 처음 대통령 선거죠. 사실상 두 번째인가?
48년에 이제 그 정부를 수립했을 때 이스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을 때도 이스만 지지를 한국 기독교는 무조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그 일본 쪽의 이야기도 조금 해야 합니다. 일본은요, 그 6.25를 계기로 극우파가 부활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배정했을 때 그거는 일본의 강경파, 현재로 말하면 극우파가 45년까지는 일본을 지배를 했어요. 네, 그러나 망한 거예요. 네, 배정했으니까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극묵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극가주의자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극가, 개인보다는 나라가 우선시되는 그것을 극가주의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가치는 국가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게 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주의자들은 망한 것입니다. 한번 망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재판에서 250명 이상이 A급 전범 혐의자가 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25명이 A급 전범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사형이 7명, 그리고 옥사한 사람이 7명, 나머지는 전신형이라든가, 물론 전신형이 된 사람들도 미군이 떠난 이후, 유엔군이 떠난 이후는 다 소판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단죄되었어요. 일단 일본이. 그러나 당시는 연합국 재고사령부는 일본의 도쿄에 있었어요. 메가도가 사령관이었잖아요. 재고사령관이었는데 그 메가도는 처음은 완전한 일본의 민주화,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를 괴멸을 시키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메가도 자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좌파적인 방향으로 일본은 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아주 끔찍한 그러한 극묵주의 일본이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 헌법도 사실상 메가도 헌법이라고 하여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헌법을 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메가도도 그것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러나 그거는 비교적 빨리 왔어요. 냉전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당시 소련 그리고 중공,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공 그리고 북한, 이 체제가 그 극동 지역에 동북아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유럽보다는 훨씬 공산주의의 그 위험이 강해진 지역이 바로 극동, 그 동북아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미, 미국에 대해서 맹세한, 협력으로 맹세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가 6.25였어요. 예, 바로 북한이 그 남침하고 거기에 중공군이 이제 가담합니다.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 다 미국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극우파 층에서 45년까지는 쌓았지만, 그러나 그 미국의 협력을 맹세하고 또 반공산주의, 그것을 맹세한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브스케. 키시노브스케는 만주국을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고 731 부대의 재존 책임자이거든요. 731 부대 생체 실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그 협력을 맹세했기 때문에 사실 A급 전범에서 석방시켜 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도 A급 전범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있고요. 세계를 로비하는 일본의 엄청난 재단이에요. 이 사람도 A급 전범. 이 사람 뭐 했냐고 하면 마약을 재배하였어. 그것도 한반도에서. 마약을 재배하여서 이거 국가 사업이었거든요. 일본이 그 마약을 바르면서 식민지 경영 자금이나 그리고 전쟁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 마약 재배를 국책 사업으로 벌인 나라가 45년 이전에는 세 개예요. 네덜란드, 영국, 일본입니다. 네. 그곳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사사카와 료이치니까 완전한 A급 전범이었는데 역시 미국에 대한 협력을 맹세했으니까 속반태요. 이 사람은 그러한 과거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정치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고 하면 그 모터보트 견주 사업을 시작해요. 예, 그 견막 같은 거. 예. 그렇게 하여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사사카와 재단을 만듭니다. 이 사사카와 재단은 그 각국을 로비하면서 일본의 극우파가 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이 지금도 가장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로비하지 않으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극우파가 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미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회장으로 앉히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로비를 미국에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사사카와 재단의 돈을 받았다. 그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친일 쪽으로 움직인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국에게 엄청난 또 로비를 합니다. 왜?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외에는 한국하고 중국의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연세대에 100억을 사사카 재단이 기부한 적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러한 사사카 재단이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진일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는 게 현재도 사사카와 재단입니다. 그 시작이 사사카와 료이치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돼가지고 이제 친미 그리고 판공산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본은 친미자 반공산주의. 이거하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내에 친미 반공산주의, 반공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만 시대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진일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진일 인사를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이스만 대통령 상당히 반일적인 그러한 정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완전히 이스만 평화선을 긋고 이거는 한국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친일 세력을 일단 반공을 맹세하며 한국 안에 있는 진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도 다 허용합니다. 이게 현재까지 즉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로 키시노부스케이고요. 네. 네, 이분은 누구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왜냐하면 만주를 만든 키시노부스케. 네,
만주의 관동군 장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이후에도 친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국교 전상화, 한일 협정을 했을 때 그때 박정희 시대였잖아요. 그때 폐후에서 그것을 선사시키기 위해서 키시노브스케가 엄청나게 협력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키시노브스케 등 몇 사람에게 훈장을 실제로 주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이야기가 나온 사사카와 료이치입니다. 지금 죽었고요. 돌아가셨고 후손들이 사사카와 재단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 소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름을 요새는 니폰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미국에서만 사사가와 평화재단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한국에 올 때는 니폰 재단입니다. 네, 그게 영어로 말하면 자판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나 자판 파운데이션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 니폰 파운데이션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니폰하고 자판 똑같은데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다가오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렇게 부활되었고, 친미 반공을 신조로 했고, 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공헌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이제 일본의 극우파들이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완성판이 아베 정권이었거든요. 아베가 지금 죽었지만 일단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요. 극우파로서요. 자, 미국의 요구는 뭐냐? 지금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한미일 건조입니다. 한때는 소련의 붕괴로 이게 이제 냉전 시대가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다시 한번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국에서도 친미, 반공이라는 것이 간정화되는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극우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미 반공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서로 친미 반공을 내세우는 한국하고 일본의 그 세력들이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한미일 건조화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52년에는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54년에는 한미동맹도 체결을 했고, 65년에는 한일 협정을 T에서 하라고 해서 시킨 거거든요. 그때 한일 양국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게 한미일 건조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메꿔야 하니까 사실상 미국이 그때도 T에서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로서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전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요. 그런데 그 10년이 동서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냉전이 완화되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11년이 소련이 또 붕괴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냉전 시대가 끝나가지고 미국 일극, 미국만 강대국이다.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러시아하고 수교도 하고 또 중국하고 수교도 하고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소득하는 이러한 북방 외교라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시각은 달랐어요. 일본의 시각은요,
소련이 붕괴됐지만 아직 중국은 남아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우리랑은 조금 달랐어요. 단지 우리는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 간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일본 극우파들은 그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 입지는 반공산주의라는 그것이 유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에는 북한도 남아있고, 중국도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친미 반공,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반공, 노선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일본 극우파의 논리였습니다. 자, 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미중 경제 전쟁, 미중 전쟁, 트럼프 시대부터 격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때는요, 중국 포위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바이든에 와가지고 완전한 중국 포위망,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미국의 옛날부터의 전략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마지막 러시아 지역, 이곳을 미국이 지배해야 된다. 이거 미국의 18세기부터 있는 지정학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민주당 정권 때 이겼잖아요. 예. 그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전쟁 특수로. 그러니까 그때 프랑클린 루즈벨트였잖아요. 네. 루즈벨트는 뉴딜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그것은 판의 진실이고요. 판은 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의 모든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케인즈 경제학의 전쟁 논리예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마지막에 한 게 전쟁으로 미국의 경제는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대로 됐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쟁이라는 것의 맛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포위망.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싸워라. 계속 싸우면 소련이, 러시아가 망가지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은 대만 유사시에는 중국하고 싸워라. 이거는 미국에 있어서는 좋은 거거든요. 중국이 망가지고 미국이 개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수행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쟁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일본,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한국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반대했어요. 우리 못한다.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있고, 일본은 아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일본은 병화헌법이라는 게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 상륙할 수는 없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상륙할 수는 없어요. 일본이 상륙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일본에 데려올 때만 다른 나라에 상륙할 수가 있는 것인데, 더 이상,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상륙하는 것은 아직 병화헌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돼요. 자, 다른 나라에 공격하기 위해서 이 극동 지역에서 필리핀을 제외하여서 상륙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우리잖아요. 우리 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못하죠. 큰일 나니까. 네.
그래도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거 그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일본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쭉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시아판 나토의 나토 3선은 도쿄에 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있었던 나토 회의에서 프랑스가 반대했어요. 나토는 그 일본 지역이 거기는 나토가 아니다. 라고 하여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프랑스를 설득하면서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의 중심이 될 거예요. 예, 머지않아. 그런 것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 한미일 건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일 간을 이간질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슈는 안 된다. 미국의 이익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그 위안부 문제, 이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제한이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 지원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방열이란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이번에 거의 없앤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한국의 판결을 부정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이 내야 되는 배상금을 한국 내에서 배상금도 아닌 방열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제3자 변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민법, 일본의 민법에서도요, 탄사자가 반대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사자가 지금도 두 사람이랑 해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개무시하면서 거의 짓밟으면서 하는 것은 한미일 건조를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2006년에 또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일본의 극우들은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뉴라이트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탄시의 뉴라이트 사람들은 원래는 좌파, 한국의 진보계 인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에 상당한 해위를 느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그때 나타났어요. 이게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원래는 좌파 사회주의적이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신념으로 바꿔가지고 바꾸고 했는데 극우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 바꾸면 그 다음도 바꿔야 되니까 계속 바꾸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의 오히려 극우는 그곳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는 그때요, 노무현 정권 같은, 2006년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나오면 남북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절대 안 된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일본의 이익이거든요. 이게 남북 간이 적당하게 대립하면서 일본이 북한하고 남한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부지리 할 수 있는 게 일본에 가장 좋은 거예요. 특히 일본 극우파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정부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같은 거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 진보의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된다. 그게 뉴라이트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결정해요.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네, 그 문서는 거기까지로 끝나 있어요.
네,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17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진일조깅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자, 한국의 신친일파도 그렇고요. 일본의 예를 들면 위안부에 반대하는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 반대하는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은 모두 반공산주의.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친미이고, 그리고 반북한이거든요. 네.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이쪽에 신친일파들의 그 지도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논리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이 한국의 신친일파들이. 네, 그 니시오카 츠토무는 그 어마어마한 반북한주의자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일본이 말하는 대로 메꿔야 되고, 강제징용 문제, 일본이 말하는 대로 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하고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면 계속 이거는 대립이다. 그러니까 한미를 건조 못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국이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일본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많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것이고요. 자, 이분이 지금 이야기한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한국의 신친일파의 지도자, 그 이용훈 교수. 네. 그분이 반일 존적주의라고 썼고, 사실 이런 분이 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되살려서 책을 냈어요. 거의 본질적인 내용 똑같거든요. 네, 일본에서 반일 존적주의 그분이 쓴 게 40만 부 팔렸고요. 이분 그 램지오 교수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한국의 그런 인사들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한국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독일 밑에 거기 거기 소녀상 앞에 가서 소녀상 제거하라 독일 밑대구에서 거기에 주옥순 씨 갔죠. 이 사람은 그 이용훈의 제자 이의원이라는 그 학자이고요. 그쪽은 김병훈이라고 그 위안부 문제에 반대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일본의 생각은요. 먼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정치인들의 그 사상을 만드는 사상적인 논리 이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일본의 그러니까 전략이고 그게 그 주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국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정치가들이 뭐 1대1로 이야기하고 뭔가 결정하자. 약간 사상적인, 철학적인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금방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학자들이 역시 필요하다. 학자들의 논리로 그거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논리로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학자라고 해도 그런 외국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학자들이 내세운 논리라고 하면 믿어. 정치인들도 믿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신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한국은. 네, 한국은 그냥 정치인들의 결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정치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그 일제강점기에 그 여성 그 여자 근로 촌신대잖아요. 그 피해자 할머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그 2018년에 다 판결해서 한국이 이겼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식으로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한국의 현재의 상황. 그것을 그 현재 정권이 오히려 드든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없다.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론하고 2018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모순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의 판결은 65년에 없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해버렸어요. 무슨 그 근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스만 정권을 지지한 단시 한국 기독교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좀 했는데요. 그 결과로서 4.19가 일어나기까지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만을 지지를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피리가 있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거는 그러나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해주는 그 이스만 정권의 그러한 공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단체 기독교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꾼 게 4.19였습니다. 4.19 때에 많은 목사들이 피를 흘려서 쓰러져가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각성된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가 45년 이후에 한국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만을 지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식민지 지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식민지 지배는 신사참배를 일본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게 종교인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거는 일본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똑같고 그리고 종교계에 신사참배를 한다면 신앙을 허용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의 아마테라스라는 요신을 가장 숨겨라. 이거였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두옥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목사님이나 신도들 중에서는 두옥당하고 옥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직으로서의 기독교는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의 원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신사참배. 이것은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한 것은, 그레드 하이한 사람들의 종교는 45년 이후에 교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반대로. 수용한 사람들의 그 종교는 몰락해 간 게 일본에서 많았거든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그랬거든요. 오히려 옥사함, 교주가 옥사하거나 싫은 종교라고 해도 그거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교세를 누리게 돼요. 45년 이후에. 자, 이게 당시에 조선 신궁이고요. 이쪽은 평양 신사예요. 평양에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군인들이 평양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도 한국인들이 그 참배하는 모습도 사진이 있을까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선 신궁의 사진만 찾았습니다. 지금은 없죠. 남산에 만들어졌거든요. 남산, 그리고 그 앞에 대각선에는 그 조선 전도프. 이거는 당시 일본이 분수치리로 그런 식으로 경복궁이 있는 자리에는 조선 전도프, 그리고 대각선의 수작의 위치 수작, 그러니까 촌념백고 현무 수작이라는 이거는 분수치리인데 그 수작의 위치에 이곳을 만들어요. 현무의 위치에는 바로 청와대라든가 그 청와대는 그러니까 조선 전독 관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복궁 위치에는 조선 전도부가 만들어졌고, 그거는 일본 나름대로 한국의 분수치리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는요, 일본의 신도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메이지 헌법, 그러니까 당시의 헌법 안에서도 소양을 위식하면서 신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신도만으로 완전히 극교화 신도로 일본 그 신도를 극교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교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 믿어도 된다. 그러나 신사를 참배하여서 아메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일본의 요신, 거기에 먼저 예를 다해야 된다. 사실상의 국교를 만든 곳인데 그것을 또 당시 한국 기독교는 수용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냥 또 신사참배는 의산승배도 아니다. 극과 위례에 불과하다라고 합리화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그때는 한국 거의 모든 기독교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시민으로서 순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했고 일본의 전쟁에 가담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많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한국의 과거의 역사이지만, 저도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거 보면 대단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는 그때 살아남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명백한 진일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예, 진일 바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방한 이후에 주록선도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그냥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주록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록선도들은 주록선도를 쫓아버린 거죠. 쫓아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죠.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새로운 교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히려 진복의 교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일제 간점기에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진일행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응오리로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이르당 준 것이 바로 방공 이념으로 이제 사탄이 된 빨갱이들을 잡아놓는 거. 네. 그것을 쭉 하면 마치 자신의 일체 간접계 진일 행각이 잊혀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빨갱이, 악마, 사탄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적인 방향으로 가면 죽이는 거예요. 네, 소북전년당처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중 일부는 인권이나 평화주의라기보다 반공, 빨갱이 잡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6.25 아까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한국 안에서 살육 행위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고 4.3 사태라든가 네,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럼 태종 현무소에서 수연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다라고 해가지고 한국군이 남하하면서 많이 살해하거나 혹은 보도연맹 사건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이상으로 빨갱이라는 게 죄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인간의 신성이라는 것을 한국의 종교도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니까 살해 행위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사참배에 대한 죄책감 이것을 즉 현재까지도 가져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잊어버린 젊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초상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아까 이야기한 주록 선도들이 먼저 새로운 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가지고 또 나눠졌고요. 그러니까 진보계, 보수계로 또 포스 안에서도 몇 갈래로 또 나눠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WCC라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느냐 하지 마느냐라는 문제를 통해서도 또 분열이 됩니다. 이거는 예수교 장로회에서 또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후에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반대하거나 또 전두환 대통령의 그러한 특히 5.18의 관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런 데서 반공만을 강력하게 내세운 그러한 기독교에서 인권이나 평화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깨달았던 분들이 또 이승만 이후에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87년 민주화 투쟁에서도 주도적인 세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신도이면 반공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원시 기독교를 보면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곳을 나누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에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모든 거 빠르게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관적인 기독교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바르게이를 사탄화 시켜가지고 또 바르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반대파는 다 바르게이. 네. 마지막은 최고해도 된다. 이 이념화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거는 6.25 때 일어났던 학생운동의, 6.25가 아니라 4.16입니다. 4.19 때, 4.19 때. 이스만 시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기독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초창 기도회라는 것은 쭉 해왔고 현재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앞에 이스만 대통령이 상당히 무도한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여서 방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전두환까지도 다 초창 기도회에서 네,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왔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도 균형이 잡힌 방법이 조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권, 평화주의 그것을 더 내세우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에는 오히려 상당히 어두운 것이 아닌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요. 잘못하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5.18 사건의 그때 사진입니다. 이때 관저 사태 때도 사살을 당한 사람들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인구의 20% 정도가 역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전체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하고 똑같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진압하는 사람들하고 대치하여서 사살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비율에 맞춰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결국은 지금 또 진일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100% 제 생각인데 일제 강점기에 진일 행각 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현재 일본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 일본을 제대로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원죄적인 부분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떳떳하게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평화, 인권의 기독교가 되면 반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요. 나머지 조금 있는 시간은 거기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